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깊은 밤입니다. 오늘은 북유럽 신화 속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딘, 토르, 로키와 같은 신들이 펼치는 장대한 모험과 고대 신화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과 운명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주는 상징과 교훈을 천천히 음미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유럽 신화 닐 게이먼 지음 나무의 철학 출판사 북유럽 신화에는 유명한 신과 여신이 많고 이 책을 통해 그 가운데 상당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딘과 그의 아들 토르라는 두 명의 신, 그리고 오딘의 의형제이자 거인의 아들인 로키에 관한 것인데, 로키도 에시르 신족과 함께 아스가르드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딘. 모든 신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고 나이도 제일 많습니다. 세상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으며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룬 문자에 대한 지식과 힘을 얻으려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딘은 이 세상의 중심인 이그드라실이라는 나무 세계수에서 9일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창끝이 그의 옆구리를 꿰뚫어 심한 상처를 냈고 강한 바람이 나무에 매달린 그의 몸을 움켜쥐고 뒤흔들었습니다. 오딘은 9일 내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생명의 빛이 꺼져갔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고통 속에서 막 숨을 거두려는 찰나 마침내 오딘의 희생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고통으로 의식이 혼탁해진 그가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룬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딘이 룬 문자를 깨우치고 그것이 가진 힘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졌고 오딘은 비명을 지르며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마법을 깨우친 오딘은 비로소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딘은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만물의 아버지인 최고신이자 사륙의 신이며 교수대의 신이기도 합니다. 또 화물과 죄수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림리르나 제3인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나라마다 그를 부르는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변장을 하고 각지를 여행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는 망토를 걸치고 모자를 쓴 키 큰 남자 같은 행색을 했습니다. 오딘은 흑인과 문인이라는 까마귀 두 마리를 키웠는데 이 새들의 이름은 각각 생각과 기억을 뜻합니다. 까마귀들은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오딘에게 전하는데 주로 그의 어깨에 앉아서 그의 정보를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는 흘리드 스갈프라는 높은 옹자에 앉아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관찰합니다. 그에게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딘은 세상에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전쟁은 대개 호전적인 적에게 창을 던지고 전투와 전투에서 사망한 자들은 모두 오딘에게 바치겠다는 맹세로 시작됩니다. 전투에서 살아남는 건 오딘의 은총이고 죽는다면 그건 오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으면 고귀한 죽음을 맞은 이들의 영혼을 데려가는 아름다운 여전사 발키리가 그들을 바랄라 궁전으로 이끕니다. 바랄라에서는 오딘이 죽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오딘을 지도자로 삼아 그곳에서 마시고 싸우고 축제와 전투를 벌입니다. 토르. 오딘의 아들인 토르는 천둥의 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오딘은 교활한 반면 토르는 솔직하고 온화한 성정을 지녔습니다. 거대한 체구에 붉은 수염을 길렀으며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셌습니다. 맥인교르드라는 허리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면 힘이 평소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토르가 사용하는 무기는 멸리르라는 놀라운 망치입니다. 이 망치는 난쟁이들이 토르를 위해 만들어준 것인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곧 살펴볼 예정입니다. 트롤이나 서리거인, 산의 거인 등은 자기네 형제와 친구를 수도 없이 죽인 멸리르를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토르는 이 망치자루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강철 장갑을 끼기도 합니다. 토르의 어머니는 대지의 여신인 요르드입니다. 토르는 모디와 마그니라는 아들 둘과 트루드라는 딸을 하나를 뒀습니다. 토르의 아내는 금발 여신인 시프이며 그녀는 토르와 결혼하기 전 울르라는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토르가 울르의 의붓아버지가 됩니다. 울르는 활과 화살로 사냥을 하는 신이며 스키를 타고 다닙니다. 토르는 아스가르드와 미드가르드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로키. 로키는 외모가 매우 출중했습니다. 말재주가 좋고 설득력이 있어서 호감이 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스가르드에 사는 이들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음험하고 약삭빨랐습니다. 그의 내면에 엄청난 분노와 질투심 같은 어두운 구석이 많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키는 라우페이의 아들입니다. 라우페이는 바늘을 뜻하는 날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녀의 늘씬하고 아름답고 예리한 용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로키의 아버지는 거인 파르바우티입니다. 그 이름은 위험한 타격을 입히는 자라는 뜻인데 파르바우티는 그 이름만큼이나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로키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고 허공을 걸어 다녔고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변신하기도 했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자기 머리였습니다. 로키는 다른 어떤 신이나 거인보다 교활하고 영리하고 꾀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오딘도 로키만큼 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로키는 오딘의 의형제입니다. 다른 신들은 로키가 언제 어떻게 아스가르드에 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토르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그를 배신한 자이기도 합니다. 신들은 그의 행동을 눈감아 주었는데 이는 아마도 로키의 책략과 계획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도 많지만 그만큼 도움을 받은 적도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키 덕에 세상이 전부 다 흥미로워졌지만 그만큼 위험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괴물들의 아버지이고 재앙의 창시자이며 음흉한 신입니다. 로키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는데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말이나 생각, 행동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로키와 그의 자식들은 모든 것의 종말인 라그나로크에서 싸우게 되지만 아스가르드의 신들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들과 대적할 것입니다. 히미르와 토르의 낚시 여행. 신들은 바다 가장자리에 있는 에기르의 거대한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왔소. 일행의 선두에 선 토르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연회를 열어주시오. 에기르는 바다 거인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라는 바다에 빠져 죽은 이들을 자기 그물로 걷어들였습니다. 그의 9딸들은 바다의 파도들입니다. 에기르는 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토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참석해본 연회 중에서 가장 근사한 연회를 열어주겠소. 내 하인 피마팽이 당신들 모두를 부지런히 시중들면서 당신들 배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음식과 다 마시지 못할 만큼 많은 술을 가져다 줄 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연회를 열려면 먼저 당신들 모두를 위한 술을 양주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가마솥을 가져다 줘야 하오. 당신들은 수가 무척이나 많고 식욕들도 대단하지 않소. 에기르는 신들에게 그런 가마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이 없는 이상 그는 연회를 열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토르는 다른 신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그가 물어본 신들 모두 세상에 그런 가마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투의 신, 전쟁의 신 티르에게 물어봤습니다. 티르는 유일하게 남은 왼손으로 턱을 극적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 바다의 끄트머리에 히미를 아는 거인왕이 살고 있네. 그는 깊이가 5km나 되는 가마솥을 가지고 있지. 세상에서 가장 큰 가마솥일 거야. 확실한 거야? 티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미르는 내 양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와 결혼했거든. 어머니도 거인이지. 내 눈으로 그 거대한 가마솥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난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히미르의 집에서 환영받을 거야. 티르와 토르는 염소 스나를러와 그라인더가 끄는 토르의 전차에 올라타고 히미르의 거대한 요새까지 빠른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토르가 염소들을 나무에 메어둔 뒤 둘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자 거인이 바위만한 양파와 배만한 크기의 양배추를 썰고 있었습니다. 토르는 도저히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늙은 여인에게는 머리가 900개나 달려 있었는데 각각의 머리가 그 옆의 머리보다 더 못생기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티르는 놀라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가 술을 만드는데 히미르의 가마솥을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이런 꼬맹이들 같으니라고. 난 너희가 쥐새끼인 줄 알았구나. 히미르의 할머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야. 얘야, 네 어머니한테 물어보렴. 늙은 여인이 손님이 왔어. 네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구나. 라고 외치자 잠시 뒤에 다른 여자 거인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히미르의 아내이자 티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금색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무시무시한 외모와 달리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거인들이 쓰는 골무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골무를 2개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맥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토르와 티르는 양동이만한 골무를 꽉 움켜쥐고 열광적으로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아주 맛있는 맥주였습니다. 여자 거인은 토르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토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가 입을 열기 전에 티르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베오르예요. 어머니, 나와 친한 사이죠. 그리고 히미르와 거인들의 적을 물리치는 자이기도 하고요. 그때 산 정상에서 천둥이 치거나 산이 무너지거나 거대한 파도가 해안으로 몰려오는 듯한 우르릉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는데 소리가 한번 울릴 때마다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오고 있어. 여자 거인이 말했습니다. 난 그의 부드러운 발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단다.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점점 분명해지면서 빠르게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올 때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아. 몹시 노해서 잔인하게 굴지. 손님들도 험악하게 대하고. 여자 거인이 경고했습니다. 저 주전자 아래에 숨어 있다가 남편 기분이 쾌활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나중에 나오는 게 어때? 그녀는 주방 바닥에 놓인 주전자 아래에 그들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캄캄했습니다. 토르와 티르는 땅이 흔들리는 느낌과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고 히미르가 집에 온 걸 알았습니다. 여자 거인이 남편에게 자기 아들과 그 친구가 손님으로 왔으니 그가 품위 있는 집주인처럼 진중하게 행동해야 하고 절대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거인의 목소리는 크고 심통 사나웠습니다. 저쪽 작은 애는 우리 아들 티르예요. 기억나죠? 그보다 큰 쪽은 베오르고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토르라고? 우리적 토르? 다른 누구보다, 심지어 다른 거인들보다 많은 거인을 죽인 그 토르라고? 내가 만나기만 하면 당장 죽여야겠다고 맹세한 그 토르 말이지? 베오르요. 그의 아내는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르가 아니라 베오르라고요. 그는 우리 아들의 친구고 우리 적들의 적이니까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해요. 난 성질이 잔인하고 영혼은 분노로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놈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거인은 커다랗게 우르릉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들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저기 기둥 뒤에 있어요.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토르와 티르는 그녀가 가리킨 기둥이 박살나 부러지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잇따라 다른 기둥들도 차례로 박살나면서 주방 천장에 걸려있던 주전자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서 망가졌습니다. 이제 다 때려 부순 거예요? 티르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히미르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럼 저 주전자 아래를 봐요. 당신이 망가뜨리지 않은 바닥에 놓인 저 주전자 말이에요. 히미르가 티르와 토르가 숨어있는 주전자를 들어 올리는 동시에 그들은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부르퉁하게 노려보는 거대한 얼굴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이자가 거인의 왕인 히미르라는 것을 토르는 알고 있었습니다. 히미르의 턱수염은 한겨울의 얼음으로 뒤덮인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숲 같았고 눈썹은 엉겅퀴밥 같았으며 내뱉는 숨결에서는 늪지에 쌓아둔 두엄더미처럼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습니다. 안녕 티르. 히미르가 별 감흥 없는 어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티르 또한 그게 가능한지는 몰라도 히미르보다 더 열이 없는 태도로 대꾸했습니다. 내 집에 손님으로 왔으니 함께 저녁이나 먹자. 히미르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홀의 문이 열리면서 하인이 거대한 황소를 끌고 들어왔는데 가죽에서는 빛이 나고 눈은 훤하고 뿔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뒤에는 한층 더 근사한 황소가 따라왔고 마지막 세 번째 황소는 앞에 두 마리보다 더욱 멋졌습니다. 이건 지금 존재하는 모든 황소들 가운데 가장 근사한 놈들이야. 미드가르드나 아스가르드에서 키우는 동물들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살도 잘 올랐지. 히미르가 자랑스레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소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내 보물이자 내 눈의 즐거움이지. 꼭 내 자식처럼 대한다고. 그러더니 잠시 동안 그의 찡그린 얼굴이 부드럽게 펴지는 듯 했습니다. 머리가 900개인 할머니가 황소들을 모두 죽여서 가죽을 벗긴 뒤 거대한 요리용 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쉭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 위에 걸린 솥은 거품을 내면서 끓었고 할머니는 떡갈나무만큼 커다란 숟가락으로 솥을 저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하는 동안 혼자 노래를 불렀는데 마치 노파 1000명이 동시에 목청껏 노래하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곧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손님으로 왔으니까 격식 차릴 필요 없다. 솥에서 먹을 수 있는 만큼 실컷 떠먹어. 히미르는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이 방문객들은 몸집도 저렇게 작으니 먹으면 얼마나 먹겠는가, 게다가 황소는 저렇게 거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르는 그럼 사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혼자서 황소 2마리를 차례차례 먹어치웠습니다. 그가 먹은 자리에는 살을 깨끗하게 발라낸 뼈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만족스럽게 트림을 했습니다. 자네 정말 많이 먹는군, 베오르. 히미르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 모두가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었는데 말이야. 아무리 거인이라도 지금까지 내 황소를 2마리나 한꺼번에 먹어치운 자는 없었어. 배가 고팠거든요. 그리고 딴 생각을 좀 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기 내일 같이 낚시하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낚시를 아주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히미르는 자신의 낚시 실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난 아주 뛰어난 낚시꾼이지. 같이 가서 내일 저녁 먹을 거리를 잡아올 수도 있겠군. 저도 낚시 실력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토르가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낚시를 해본 적이 없지만 뭐 낚시가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선창에서 만나지. 그날 밤 거대한 침실에 든 티르가 토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군. 물론 잘 알지. 토르가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토르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동트기 직전의 어스름한 시각에 토르는 선창에서 히미르를 만났습니다. 꼬마 베오르, 내 미리 경고해두겠네. 거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로 멀리까지 나갈 거야. 저 멀리 아주 추운 데까지 배를 저어가서 자네처럼 작은 인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무를 생각이라고. 자네 수염과 머리카락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리고 추워서 파랗게 질리게 될걸. 어쩌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지.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전 추운 걸 좋아합니다. 기분이 상쾌해지니까요. 미끼로는 뭘 씁니까? 내가 쓸 미끼는 미리 준비해 왔네. 자네가 쓸 미끼는 자네가 직접 찾아야지. 소들이 있는 들판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 소똥에는 아주 커다란 구더기가 사니까. 거기에서 자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갖고 오게. 토르는 히미르를 쳐다봤습니다. 망치로 히미르를 한 대 쳐버릴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제대로 싸우지 않고는 가마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해변을 되짚어져 걸어갔습니다. 초원에는 히미르의 아름다운 솥대가 있었습니다. 땅에는 거대한 똥덩어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커다란 구더기들이 그 안으로 꿈틀거리며 파고들고 있었지만 토르는 그것들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대신 가장 크고 가장 위풍당당하고 가장 살찐 소를 향해 걸어가 주먹을 들어 올리더니 소의 2눈 사이를 주먹으로 쳐서 단번에 죽여버렸습니다. 토르는 소의 머리를 떼어내서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어 바닷가로 가져갔습니다. 히미르는 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밧줄을 풀고 만 바깥으로 배를 저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토르는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머니를 끌면서 헤엄을 쳤습니다. 그는 추위의 곱은 손가락으로 배 후미를 잡고는 자기 몸을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바닷물이 뚝뚝 떨어졌고 붉은 턱수염에는 얼음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추운 아침에 잠을 깨는 데는 수영만큼 좋은 것도 없죠. 히미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르는 다른 노를 잡았고 그들은 함께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곧 육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들은 북쪽 바다 위에 홀로 떠있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은 회색이고 파도는 높이 일렁였으며 바람과 갈매기들은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냈습니다. 히미르가 노 젓는 걸 멈췄습니다. 여기에서 낚시를 할 거야. 여기에서요?
아직 먼 바다까지 제대로 나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토르는 노를 잡고 혼자 더 깊은 바다로 배를 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파도를 가르며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멈춰! 히미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 바다는 위험하다고. 미드가르드의 뱀인 요르문간드가 발견되는 곳이야. 토르는 노젓는 걸 중단했습니다. 히미르는 배 바닥에서 커다란 물고기 2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미끼용 칼을 이용해 내장을 제거한 뒤 내장은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를 자기 낚시 바늘에 꿰었습니다. 히미르는 미끼를 꿰은 낚싯줄을 물에 들이웠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서 줄이 획 당겨지며 요동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줄을 끌어당겼습니다. 거대한 고래 2마리가 낚시에 걸려 있었는데 토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고래였습니다. 히미르는 자랑스럽게 씩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군요. 토르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주머니에서 소 머리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소의 죽은 눈을 본 히미르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미끼를 준비해왔습니다. 토르가 상대방의 이해를 도우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들이 있는 들판에서요. 히미르의 거대한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 분노의 표정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르는 히미르의 낚싯줄을 가져다가 바늘에 소머리를 걸고 줄을 던져서 거대한 미끼를 바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소머리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낚시는 토르가 무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내심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일 같군요.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저녁거리로 뭘 잡게 될지 궁금하네요. 바로 그때 바다가 용솟쳤습니다. 미드가르드의 뱀인 요르문간드가 거대한 황소머리를 무는 바람에 낚싯바늘이 요르문간드의 입천장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뱀은 물속에서 마구 몸부림쳤습니다. 토르는 낚싯줄에 꽉 매달렸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거야. 히미르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줄을 놔! 토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낚싯줄을 잡은 손에 한층 더 힘을 줬습니다. 천둥의 신은 발을 세게 굴러 배 바닥을 뚫고는 바다 밑바닥에 발을 대고 버티면서 요르문간드를 배 위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그들을 향해 검은 독액을 뱉었지만 재빨리 피한 덕분인지 맞지는 않았습니다. 토르는 계속해서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건 미르가르드의 뱀이야, 바보야. 히미르가 소리쳤습니다. 낚싯줄을 놔. 우리 둘 다 죽게 생겼다고. 토르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번갈아가며 낚싯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눈은 적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난 네 놈을 죽일 거다. 그는 포효하는 파도와 울부짖는 바람, 뱀이 온몸으로 물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 아래로 뱀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면 네 놈이 날 죽이겠지. 이건 맹세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서 속삭였지만 미드가르드의 뱀이 자기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뱀은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다음에 뱉은 독방울은 토르에게 매우 가까이 튀었습니다. 바닷바람 속에서도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독은 토르의 어깨에 뿌려졌는데 독액이 닿은 곳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토르는 그냥 웃어넘기고는 다시 줄을 끌어당겼습니다. 토르에게는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히미르가 괴물 같은 뱀과 구멍난 배로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과 자기들 둘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춥디 추운 바다에서 다 죽게 될 상황인 것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툴툴거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토르는 이런 것들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과 싸우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면서 뱀이 몸부림치고 줄을 당기느라 기진맥진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낚싯줄을 배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드가르드 뱀의 머리가 타격 가능한 범위 안으로 거의 들어왔습니다. 토르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손을 아래로 뻗었고 그의 손가락이 망치자루를 쥐었습니다. 그는 이 뱀을 죽이려면 망치머리로 정확히 어디를 때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미르의 미끼 송질용 칼이 번뜩이더니 낚싯줄을 잘랐습니다. 요르문간드는 꼬리로 일어서서 배 위로 높이 치솟았다가 바닷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토르는 뱀을 향해 망치를 던졌지만 괴물은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나 차가운 회색 물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되돌아온 망치를 잡은 토르는 가라앉고 있는 낚싯배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히미르는 필사적으로 바닥에서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히미르는 물을 퍼내고 토르는 노를 저어 둘은 해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히미르가 앞서 잡은 고래 2마리를 뱃머리에 놔뒀기 때문에 노를 젓기가 평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저기 해안이 보이는군. 히미르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집까지는 한참 더 가야 돼. 여기에 상륙하면 되잖아요. 배와 나와 내가 잡은 고래 2마리를 우리 집까지 끌고 갈 생각이라면 마음대로 해. 좋습니다. 토르는 낚싯배 옆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잠시 뒤 히미르는 배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토르는 배와 노, 히미르, 고래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바다 옆에 자갈 깔린 해변을 따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히미르의 집에 도착하자 토르는 배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대로 집까지 데려다 놨습니다. 이제 그 보답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무슨 부탁인데? 당신의 가마솥, 맥주를 양조할 때 쓰는 거대한 가마솥을 빌려가고 싶습니다. 넌 힘센 낚시꾼이고 노도 아주 잘 졌더군. 하지만 네가 요구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양조용 솥이다. 그 솥 안에서 마법으로 양조한 맥주는 최고의 맥주가 되지. 나는 내가 마신 컵을 깨트릴 수 있는 자에게만 이 솥을 빌려줄 것이다. 아주 어려운 일 같지는 않군요. 그들은 그날 밤에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거인들로 가득한 홀에서 구운 고래고기를 먹었는데 거인들은 모두 기분 좋게 소리를 질러댔고 대부분이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자 히미르는 자기 컵에 담긴 맥주를 다 마시고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르에게 컵을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걸 박살내야 해. 이 컵을 박살내면 내가 맥주를 양조하는 가마솥을 선물로 주지. 하지만 박살내지 못하면 넌 죽은 목숨이야. 토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인들은 농담과 노래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토르를 쳐다봤습니다. 히미르의 유세는 돌로 지어졌습니다. 토르는 컵을 양손으로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본 뒤 연회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대리석 기둥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습니다.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은 굉음이 울렸고 공기 중에는 먼지가 심하게 날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히미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리석 기둥의 잔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컵은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을 뚫고 지나가면서 기둥을 산산이 부숴 아주 작은 돌 조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기둥의 잔해 속에 컵이 있었는데 먼지가 약간 묻긴 했지만 손상된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히미르가 컵을 자기 머리 위로 치켜들자 거인들은 환호하고 웃으면서 모든 머리를 다 동원해 토르를 향해 얼굴을 찌푸리거나 저속한 몸짓들을 해댔습니다. 히미르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봤지? 그가 토르에게 말했습니다. 자넨
내 겁을 깰 수 있을 만큼 강할 것 같지 않았어. 히미르가 컵을 들어올리자 그의 아내가 맥주를 따라줬습니다. 히미르는 맥주를 꿀꺽 들이키고 말했습니다. 이게 자네가 마시게 될 최고의 맥주야. 여보, 당신 아들과 친구 베오르에게 맥주를 더 따라줘. 최고의 맥주를 맛보면서 내 가마솥을 가져가지 못하게 된 것과 이렇게 맛있는 맥주를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된 걸 슬퍼하게 하자고. 또 내 겁을 깨지 못한 벌로 이제 곧 베오르를 죽여야 하니까 아마 더 슬프겠지. 식탁에서 티르 옆에 앉아있던 토르는 새까맣게 탄 고래고기 덩어리를 집어들더니 분하다는 듯이 씹어먹었습니다. 거인들은 한참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면서 이제 그를 무시했습니다. 티르의 어머니가 몸을 구부려 토르의 컵에 맥주를 따라줬습니다. 알겠지만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남편은 대단한 돌머리야. 고집불통에다가 머리도 나쁘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토르가 대꾸했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정말 머리가 돌처럼 단단하다니까. 가장 튼튼한 컵도 깰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다고. 토르는 자기 맥주를 다 비웠습니다. 그건 정말 지금까지 마셔본 맥주 가운데 최고의 맥주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히미르에게 걸어갔습니다. 한 번만 더 시도해봐도 될까요? 토르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홀에 있던 거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히미르보다 더 큰 소리로 웃는 이는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토르는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벽을 바라보면서 컵 무게를 한두 번 대중하더니 재빨리 획 돌아서서 히미르의 이마에 컵을 내리쳐서 깨부쉈습니다. 깨진 컵 조각들이 하나씩 히미르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홀은 일순 침묵에 잠겼다가 이상하게 씩씩거리는 소리 때문에 침묵이 깨졌습니다. 토르는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보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앞에 있는 히미르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거인은 어깨를 크게 들썩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더 이상 내게 아니라니. 언제든 맥주를 만들어 달라고 말만 하면 가마솥이 마법의 힘을 발휘해서 저절로 최고의 맥주를 만들곤 했는데 이제 다시는 내게 맥주를 만들어 다오 내 가마솥아 하고 말할 수 없겠구나. 토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미르는 티르를 보면서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원한다면 가져가라. 그 가마솥은 아주 크고 무거워. 들어올리려면 거인이 10명도 더 필요하지. 네가 그 정도로 힘이 세다고 생각하느냐? 티르는 가마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을 들어올리려 한 번, 두 번 애를 써봤지만 티르처럼 힘센 자가 들기에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티르는 토르를 바라봤습니다. 토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가마솥 테두리를 움켜잡고 뒤집어 자기가 가마솥 안에 들어가고 손잡이가 자기 발 근처에서 철그렁거리게 했습니다. 이내 토르가 안에 들어가 있는 채로 가마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홀을 가득 메운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거인들이 입을 떡 벌리고 지켜보는 가운데 가마솥은 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히미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가마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르는 그를 흘깃보며 인사하고는 움직이는 가마솥을 자신과 히미르 사이에 둔 채로 간신히 그 방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토르와 티르는 함께 성을 나서서 토르의 염소들을 메워뒀던 밧줄을 풀고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토르는 가마솥을 계속 등에 짊어진 채였습니다. 염소들은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스나를러는 거인의 가마솥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잘 달린 반면 그라인더는 자꾸 절뚝거리거나 비틀거렸습니다.
예전에 골수를 탐하는 자로 인해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르가 고쳐주긴 했지만 다시 예전처럼 강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라인더는 달리면서 고통 때문에 매 하고 울었습니다. 더 빨리 갈 수는 없어? 티르가 물었습니다. 노력해 볼 수는 있겠지. 토르는 그렇게 말하더니 염소들이 더 빨리 달리도록 채찍질을 했습니다. 티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자들이 쫓아오고 있어. 거인들이 오고 있다고. 정말 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히미르가 그들의 뒤를 따르면서 그 부근에 사는 모든 거인들,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 같은 집단, 기형적이고 치명적인 폐기물 같은 거인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거인 부대는 모두 자기네 가마솥을 되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빨리 달려, 티르가 말했습니다. 이때 염소 그라인더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바람에 토르와 티르는 전차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토르는 휘청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을 땅에 던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 웃는 거야? 거의 수백 명이 따라오고 있는 이 판국에. 티르가 물었습니다. 토르는 망치 묘리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난 뱀을 잡고도 죽이지 못했어. 하지만 거인 100명 정도라면 그걸 거의 보상할 수 있겠군. 토르는 체계적이고도 열성적인 태도로 땅이 온통 그들의 피로 검붉게 물들 때까지 쓰레기 같은 거인들을 하나씩 죽였습니다. 티르는 한 손으로 싸워야 했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활약해서 자기 몫의 거인들은 충분히 해치웠습니다. 싸움이 끝났을 때 거인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토르는 부상을 입은 염소 그라인더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줬습니다. 염소는 걸으면서 절룩거렸고 토르는 자기 염소를 다치게 만든 로키를 저주했습니다. 히미르는 죽은 거인들 틈에 없었기 때문에 티르는 안도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또 다른 괴로움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르는 가마솥을 아스가르드의 신들이 모인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신들이 가마솥을 에기르에게 바쳤습니다. 자, 여기 있소. 토르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만큼 커다란 양조용 가마솥이오. 바다 거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요구했던 게 맞군. 좋소. 내 궁전에서 모든 신들을 위한 가을 연회를 열겠소. 그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해마다 추수절이 끝나는 가을이면 신들은 바다 거인의 궁전에 모여 세계 최고의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북유럽 신화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 토르와 히미르의 낚시 여행에 대해 낭독해 보았습니다. 북유럽 신화는 닐 게이먼의 재치있고 현대적인 문체를 통해 고대 신화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입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신화 소개에 그치지 않고 마치 현대적인 소설을 읽는 듯한 재미와 긴장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특유의 유머와 상징적 표현이 곳곳에 녹아 있어 독자들은 북유럽 신화 속 세계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독자들이 새로운 신화 체계를 접하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 북유럽 신화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블 영화 팬, 특히 토르, 로키 등 마블 영화의 캐릭터들이 북유럽 신화에서 비롯된 만큼 영화 속 인물들의 뿌리를 알고 싶은 팬들에게 흥미로운 배경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는 단순한 모험 이야기를 넘어 신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서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